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하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고서, 야, 단칼에 해결하자 그랬어요. 단번에 해결하자. 야, 뭐, 지도자끼리 만나서.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이제 실무회담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요구 조건이 다르고 불신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이렇게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이번 네 번째는 이제 이제 취소 또는 연기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간에 서로의 입장 정말 진정으로 원하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김정은도 옛날처럼 옛날 김정일 때나 또는 과거에 몇 년 전처럼 신용만 하고 이제 회담이 조금 문제가 빠지면 발을 빼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발을 빼기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칭찬을 너무 받았어요.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어떤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자기들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경제 발전이거든요. 그럼 경제 발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눈에 아주 띄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지금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때고 김정은과 북한도 예전에는 이제 회담해가지고 한번 안 만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 사람 퇴임할 때까지 트럼프 퇴임할 때까지 대화가 진행이 안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나는 그래도 김정은을 친구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친구 신뢰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전혀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람이 이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 진도 안 나가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누군가 저는 트럼프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해버리자 이런 그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단칼에라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요구 조건이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막 얽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CVID네 FFID네 막 이런 용어 이런 생소한 용어 써가면서 막 서로가 서로 요구를 내세워 가지고 이제 김정은 쪽에서 열받아 가지고 그 반대 편지 보냈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두드러 맞고 이런 식이었는데 정리가 됐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는 비핵화인데 완전한 비핵화인데 또는 CVID라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예요. 완전한 비핵화. 거기에다 하나 더 하면은 핵과학자들, 핵심 과학자들을 북한을 떠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미뤄둬야 되고 적어도 그러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이 부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거는 종전선언,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고 워싱턴하고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 개소식을 하고, 근데 이거를 한날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옆에서
이거 주면 저거 받고 저거 주면 이거 받고 그거 따지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단칼에 할 수 있느냐? 응? 핵무기 해체하는데 너 해봤어? 저 안 해봤죠. 예? 핵시설 폭파시켜 봤어? 핵물질 제거해 봤어? 얼마나 시간 걸리는 줄 알아?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약 5년 걸렸다 그래요. 완전하게 다 끝날 때까지. 예. 그 정도는 예상해야죠. 예. 완전하게 제거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데 적어도 완전하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 리스트를 전부 다 이제 공개하고 그 중에서 그날 그 날짜에 해체하고 폐기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겨버리는 거죠. 대신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바보냐? 어? 그 물건 다 주고 미국이 발 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옆에서 옵저버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동맹인 한국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이 옵저버로 참가해서 보증인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이제 해체하는데 중국도 좀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보장해 주는 거죠. 북한이 겁이 나면 못 하거든요. 내 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못 하는데 북한 체제가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지만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아요. 장성택 그 처형하고 나서 이 장성택이 친중파거든요. 근데 친중파 장성택이 제거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이 김정은 보기를 아주 깔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그 폐기 이 핵무기나 핵시설 또는 핵물질 폐기하는데 좀 사주는 거죠. 이제 그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서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도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제거할 거 제거하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유엔 대북 종전선언하고 유엔 대북 제재 조치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는 좀 해야 되겠죠. 대사관 개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대사관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몇 년 걸리는 일이니까 이제 임대해서 건물 임대해서 좀 리모델링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대사관 직원이 와야 되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 먼저 오고 그리고 대사가 그날 딱 부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 북한의 이 처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단칼에 해결하고자 했던 비핵화와 그 평화. 안녕하세요. 페타저 수영님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있지만 정리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수행원을 200명 데리고 가는데 100명이 이제 협상단이나 또는 그 경호원들이나 실무진이고 그다음에 50명은 언론인이고 50명은 이제 사회각계 대표단을 이끌고 200명 규모로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대표단을 초청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뭐 연락을 취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국회의장부터 못 간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간다. 그러는데 이제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안 간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3일 다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을 그 실무 방문
형식으로 가야지 마치 국빈 방문이나 이제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가셔서 했던 그런 정도 행사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미국 사이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미 또 판문점 4월 27일이라고 중간에 두 번 만났거든요. 안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의전이라고 얘기하죠. 의전을 할 만큼은 이제 의전 정도는 생략해도 될 만한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의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이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하면서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는,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 국회 대표단 가면요 이상하게 돼요. 국회 대표단은 또 상대방 국회 대표단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합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 얘기를 해요. 예. 북한은 계속 남한한테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하기로 했는데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남한은 경제협력을 하려면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 안 하면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그러냐. 유엔하고 상관없이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고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미국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철저하게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식사할 때도 그러고 뭐 어디 이상한 데 방문해가지고 행사하고 뭐 매스게임 보고 이런 쪽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중 집회 같은 데 참여해서 환영 행사하고 뭐 그런 거 피하고 그냥 답이 나올 때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미국하고 그 사이에 또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런 식의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유엔 총회 할 때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죠. 그때 이제 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의전 형식 따지지 않고 만나서 제대로 말할 건 말하고 남북 경협보다 CVRD는 확실히 찍고 분별력 있게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지요. 그죠. 지금 의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갈 때 뭐 수십만 명 군중이 이제 쫙 도열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금수산 궁전 이제 하는 데까지 군데군데 다 도열해가지고 꽃 흔들고 그때로 충분하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았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알았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 3번째 만나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자꾸 뭐 우리는 이제 남조선 지도자를 최상으로 예우해줬다. 이런 예우 차원에서 보여주기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 하면 뭐예요?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으로 의전 쪽은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여기 이제 말씀하신 CVID 남북 경협 그렇죠. 남북 경협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가야 되는 거지. 대북 제재 조치 발맞추지 않고 먼저 남북 경협 논의 얘기 계속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뜨뜨름하죠. 말은 안 하지만 씁쓸름해요. 왜 앞서가지? 뭐 꿍꿍이 속에 있나? 김정은 만나서 뭐 다른 이게 뒤통수 칠 얘기 오갔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남북 경협은 이제 나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무 담당들만 가면 좋죠. 근데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소통을 하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일주 남아 있으니까 소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관련 그 핵심 실무 담당자들 관련된 이제 여러 분야 외교 안보 분야에 이제 또 통일부 쪽에 다양한 외교부나 통일부 인력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엉뚱하게 이제 뭐 다른 인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봐요. 골치 아파요 이제. 지금 긴장 상태인데 북한 미국 간에 교착돼 있고 긴장 상태인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청마도사님 환영합니다. 국태민안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평안하려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가지고 크게 이제 일을 벌어놓으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영님이 얘기했듯이 남북 경협보다는 CVID 쪽 실무적인 차원에서 비핵화하고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CVID는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좀 한수 물러줬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complete denuclearization에서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는 이제 comprehensive, 그냥 포괄적이고 이제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이게 이제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denuclearization, denuk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verifiable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검증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유엔 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북한의 모든 산업, 국방 분야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한에 있는 어떤 문제 시설이 있다. 그러면 미국 측에 와가지고 그 핵 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쪽에 있는 산업 시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죠. 예. 예. 그 청마도사님 저기 이렇게 말을 좀 지나치게 하면은 그 자제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심하면은 그냥 그 강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끼리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그 비핵화 회담의 대상자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거기 맞는 것처럼 어린애처럼 유치원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 돼지들은 조금 불편하니까 그런 말은 좀 삼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남북한끼리는 북한이 절대로 여태까지 한 번도 핵 문제 관련해서 남한하고 회담 안 해요. 시도하지도 않고 핵 관련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는 북한하고 미국이 핵 비핵화 회담을 하는 것을 이제 촉진시키고 때로는 막히면 좀 중재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가 제거돼야지 개혁 개방 또는 경제 발전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한번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6.12 그 회담을 준비하다가 이게 김영철 그 최선희 이 관련된 그 핵심 실무자들이 이상한 담화를 발표하니까 못하겠다 이제 걷어찼죠. 회담을 걷어찼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인지 그 김정은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서 만났어요. 그 판문각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의도가 뭐냐?
왜 그렇게 이제 거칠게 반응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김정은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제 그래서 6.12 정상회담을 하자 해서 이제 성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중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중재자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뭐 국회 대표단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사회 각계 인사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는 어떤 이제 일종의 행사인데 행사를 하게 되면 심각하다 이거죠, 문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화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제 남한하고 북한 동족끼리 만나서 뭐 그 행사하는 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엄청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누가 이제 어떤 쪽으로 몰고 간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양쪽이거든요. 제일 직접적인 거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이제 방문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김영철이 어떤 서한을 보냈을 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솔직히 중국하고 미국이 해야 심판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부분은 저는 수영님 의견 동의해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최대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조금 중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 미국이 싫어해요. 현재까지는. 미국이 나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중국 끼어들지 마라. 근데 이제 좀 답답하긴 해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고 북한이 이제 북미 회담을 시작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시진핑을 만났는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또 시진핑을 만나러 갔어요. 두 번 만나고서 이제 그걸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북한 뒤에서 자꾸 지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진핑이 구구절에 저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행사에 국경 정부 수립 창건 행사에 가려고 했다가 시진핑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이제 이잔수가 갔죠. 이제 서열 3위.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폼페이오 장관이 4차 이제 북한 평양 방문을 앞두고 이제 그치게 된 그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면서 가야지. 그 상황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나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부작용이 크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 그거 안 되죠. 그리고 경협 문제도 결국에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이제 해제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부터 막 앞서 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협은커녕 오히려 한미 관계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죠. 저기 우리 도사님 지금 열만 나고 그러는데 답답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너무 몰입하면은 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국태민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편안한 가운데 살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감정이 앞서면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욱하기 쉽고 이제 분노하기 쉽고 혈압 올라가고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은 풀어내기도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제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얘기는 안 했지만 생각했던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방안인데, 지금은 관찰과 지켜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갑니다.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 지금 뭐 굉장히 백척간두죠. 굉장히 그러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 반만년 역사를 살펴보고 쭉 이제 최근세사, 이렇게 일제시대나 6.25 한국 전쟁이나 그 이후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의 어떤 통일 관련된 문제, 한반도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통일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통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하고 체제, 우리 한국 남쪽의 주민들하고 체제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하면은 개판된다 이거죠. 너무너무 위험하다. 대신 북한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 중국만큼 돼도 괜찮아요. 공산당 독재해라 그래요. 독재하고 대신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10년짜리거든요. 주석이 10년, 임기가 10년인데 10년짜리 임기제로 바뀔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시장경제가 이제 개혁개방을 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다음에 엄청 경제발전했잖아요. 북한도 경제발전해라. 그럼 경제발전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자유와 인권을 이제 생각해요. 배고프면 절대 생각 못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자유와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쯤 되면 이제 조금씩 통일이나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해도 후유증은 적다 이거죠. 어찌됐건 남북한 합하면 후유증이 큰데 수영님이 요즘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나 남미 정상들 대선 승리의 공통점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기 나라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보호 차원의 난민 문제 해결, 자유경제 시장 협력 관계 문제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티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주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시네요. 우리 수영님. 그거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시작했어요. 트럼프. 물론 이제 유럽에서 그 우파들이 난민 문제 때문에 이제 우파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제시한 게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첫 번째다. 왜 딴 나라 생각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국제 무대에 외교 무대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오바마 시대 때 어떤 가졌던 생각으로 뭐 타협하면서 국제 개방하고 시장 개방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트럼프가 막 저기 독일 그 메르켈 총리한테도 불만을 막 대놓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 황당하죠.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뉴스에 보니까 스웨덴 선거가 있었더라고요. 스웨덴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과 야당이 약 40%, 그 다음에 극우 정당, 이제 신생 정당인데 극우 정당이 한 18%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극우 정당이 이전 12%에서 18%로 훨씬 늘어났다. 근데 그 극우 정당의 핵심이 뭐냐면 난민을 이제 받아줄 수 없다. 이쪽으로 이제 그 주장하는 정당이 들어섰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흐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대통령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이 이제 처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이게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붙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조금 떨어진 미국 있죠. 이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없어요. 그냥 큰 나라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주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퍼스트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경제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한국의 어떤 국가 안보나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예요. 한국이 이제 그 발전의 과정에서 가장 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북한에서 핵 미사일 실험하면은 또 꽝.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다른 문제들이 다 묻혀버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 저출산 문제나 지금 많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 경제 문제도 많고.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은 다 붙여요. 그리고 외부에서 한국에 투자했던 어떤 자본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손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북한 문제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어떤 미국 지도자도 북한 지도자하고 대화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까지. 오바마 노벨 평화상 받아서도 그 사람 안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 했어요. 만났어요, 벌써. 근데 저는 트럼프를 어떤 쪽에서 이해하냐면 트럼프는 북한은 이제 쉽게 해서 속된 말로 껌값이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하고 대화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중국이 급부상해가지고 미국의 경쟁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걱정도 조금 덜 할 텐데 이거는 뭐 정상 국가라고 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은 나라고 근데 경제력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세계 2위가 됐고 군사력은 이제 경제력이 커지면 군사력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뭐 남진아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섬 몇 개, 필리핀 섬, 베트남 섬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데 이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심지어 러시아하고도 옛날에 소련 시대에는 적국이었는데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우방국이 돼서 중국의 턱 밑에서 예, 이제 그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베이징이 지금 위치가 북경 예, 그 신의주로부터 1000km 이내에 있어요. 거의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레이더망을 설치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감시하기 시작하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빠삭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김정일 때 신의주 행정특구를 추진하다가 북한이 중국이 양빈이라고 하는 행정장관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그래 좋다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을 폐기하고 경제 개발을 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중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남북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 중국하고 적성 국가였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 막 보따리상 넘어오거든요. 90년대 보면은 엄청나게 물건 사러 와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쓸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공장 짓고 이제 지금은 뭐 중국이 엄청나게 컸지만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제 처음에는 상업, 보따리 장사들 많이 내려올 거예요. 또 중국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생각이기 때문에 김정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네. 완전히 뭐 신정국가, 왕정국가 이거 우리가 보통 지금은 개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네. 그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누가 하냐면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갈아치는 거예요. 또는 제도를 바꾸고. 수영님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중임제에 또 한 번 대선 승리가 온다면 트럼프는 그 전에 일기 정부와는 다르게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영어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완벽한 폭풍. 이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나빠져 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2기 때에 군사작전,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중국 봉쇄 작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북한만 생각하고 절대 미국은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청와대장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 먼저 경제전쟁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이제 너무 경제 규모가 커져서 자꾸 계속해서 이 미국에 대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환율, 현재는 이제 무역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로도 안 통하면 이제 환율을 통해서 할 겁니다. 환율이 이제 더 사실은 직접적이고 타격이 큰데 후유증도 커요. 미국 경제에도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환율 중국 환율 이 조작이죠. 일종의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로 해가지고도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 대북 문제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다가 어느 날 북한이 뭐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트럼프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바로 군사행동 가요. 그건 뭐 한반도에서는 재앙인데 가요. 가고서 중국이 이제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압박을 중국에 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하는 태도를 보세요. 세상에 이런 호인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에 막 으르렁거리고 뭐 로켓을 쏘는 로켓맨이네, 어? 적국 취급을 해왔는데, 지금 뭐 북한이 뭔 얘기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점잖게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납시다. 굉장히 점잖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오 이제 방북 연기한 부분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점잖게 얘기해요. 그리고 트위터에 계속 얘기할 때도 김정은 내 친구다. 아직도 나는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선의와 호의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통수를 때렸다? 예. 북한의 이제 엄청난 예,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 이제 큰 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그거를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나 무력 충돌이 있으면 대한민국 왔던 자본들 싹 빠져나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돈 빼고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외환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외환위기는 그냥 환율 때문에 생긴 경제의 어떤 문제였지만 군사 행동으로 촉발되는 문제라면은 지금 시리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시리아 지금 개박살 났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강대국이고, 물론 이제 근세사에 있어서는 뭐 별로였는데, 굉장히 고대 시대에는 시리아가 아시리아 이제 지역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뭐 내전으로 난민들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예? 예. 일기 트럼프 정부 때는 EU를 묶어놨고 중국을 묶으면서 미국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적인 경제 호황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기 때 중국을 묶고자 하는 어떤 정책, 그렇죠. EU가 이제 트럼프는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개방화된 정책, 이제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죠. 무한 경쟁을 추구해 왔는데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못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 그렇죠. 어찌됐건 저도 이제 중국은 뭐, 지금도 그렇고, 계속, 미국의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도사님, 이런 상황에서 중재한답시고 북한과 교류 화해 모드로 간다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협력 얘기하고 교류 얘기하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 됐을 때 또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북한 비핵화 우리가 검증해보니까 됐다. 우리가 이제 평양에 대사관 우리 설치한다. 이 정도 될 때에 북한과 우리는 교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과 교류 안 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선 못 살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남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알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도 같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이 잘 사니까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핵이 없어지고 핵이 폐기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 한국에
돈 들고 그 물건 사러 올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교류해야죠. 그런 어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어떤 인프라 그 구축에 조금 이제 우리 한국도 도움을 주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는 월드뱅크나 IMF나 이제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이제 중국의 AIIB라고 이제 새로 자기들 나름대로 시작했으니까 그런 은행들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 비용, 평화 체제 유지 비용으로 교류 협력은 그때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위험하고요. 저는 그냥 정상적인 경제 지속을 위해서 세계 흐름을 따라가면서 유엔 제재가 풀어져가고 해제를 유도하면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유엔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그 부분은 공언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동시적이든 먼저든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비핵화하면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니까.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면서 서로 이제 평화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사 관계, 외교 관계를 맺으면 충분히 전쟁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남북 경협을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우리도 이제 투자처가 필요하고 또 지금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많은데 북한 주민들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와서 3D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 일을 하면은 됐죠. 그래서 그 돈 벌어 가서 북한에 자기 집도 하나 만들고 이제 짓고 그러다 보면 오면은 나만이 이제 그렇게 선동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잘 사는구나.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나만의 모습을 보고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뭐 사람 하나 죽어도 막 난리가 나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죠.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 중국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방해한다기보다는 이제 남북 그 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그동안에는 좀 방해를 했어요. 북한이 발전하는 거를. 언제까지냐면 2000년까지는 방해를 했어요. 2000년, 한 2005년까지는. 북한이, 김정일이 상해를 2000년도에 방문하고요. 천지개벽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지역, 북한의 신의주나 저쪽 낮은 선봉지구는 나중이지만, 이런 일부 지역을 개방을 해서 이제 개혁개방, 덩샤오핑이 했던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방해를 했냐. 신의주의 행정장관을 누구로 김정일이 임명했냐면 양빈이라고 하는 중국인인데 중국계 네덜란드, 국적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행정특구의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신의주를 이제 자유무역지대, 홍콩처럼 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중국도 막 경제적 지금만큼 자신감이 생길 만큼 경제 발전을 못한 상태예요. 특히 동북 삼성 지역은. 그 동북 삼성 지역은 북한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신의주가 발전하면 해외 투자 자본이 저쪽으로 다 빠져 들어가겠네? 북한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겠네? 중국 위협을 느끼고 양빈을 이제 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세금 포탈 혐의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세금 포탈 혐의로 감옥에 가둬가지고 몇 년 동안 가둬가지고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방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동북 삼성이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이 사람들도 이제 더 그 발전을 하고
싶어서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의 특히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돈 좀 벌고 싶은 거죠. 중국에서도 돈 벌고자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북한에 가서. 근데 북한이 이제 제재 가운데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은연중에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 가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로 통일하려면 중국이 와해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이 잠깐만요. 중국이 와해된다고 하는 것은 뭐 좀 조금 소설 같은 얘기고 몰라요. 소련도 이제 뭐 붕괴됐으니까 중국도 어떤 조건이 성숙이 되면 붕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중국이 붕괴되는 와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대신 통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일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의해가지고 통일한다고 결정하면 찬성하시겠어요?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2 한번 써보세요. 네. 내일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더라.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거냐? 네. 찬성이냐? 반대냐? 내일 기준이요.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 지금 계속 통일,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저는 반대예요. 대놓고 반대예요. 지금 통일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개박살나요. 아주 힘들어져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태에서 남북한 통일하면 안 돼요. 첫째는 북한이 이제 일당 독재이면서 임기도 없어요. 북한은.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하는. 남한은 임기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통일을 한다 그러면 북한은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어찌됐건 그 사람이 통일을 하는데 자기가 정권을 내놓고 통일을 시켜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절대 통일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의도하는 통일을 할 텐데 우리 남한에서 그거 통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통일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그나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야, 우리 민족끼리 무슨 통일을 해보자. 전혀. 그건 뭐, 생각, 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야 되는 생각이죠. 그렇죠. 시리아 사태처럼 막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하죠. 야, 우리가 뭐 그래도 갑작스런 통일이 오면 어차피 북한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보장, 복지 뭐 이런 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돈도 한두 푼이면 감당이 되는데 북한 2,550만 명이라는데 그 인원들을 다 그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의 사고 방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생각이 다르면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동독 서독도 그랬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2등 시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Second citizen.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 괄시받고 무시받는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이 거저먹고 노력도 안 하고 거저먹으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독일에. 90년 통일해서 지금 28년이 지났는데. 이 남북한 사이에도 같은 문제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어요. 뭐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고 요즘에 장마당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장마당 시스템에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돼요. 수영님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북한 국민들의 주체사상의 의식을 자유민주주의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해서 엄청난 큰 부담이죠. 그렇죠. 말은 주체사상. 이제 그 주체사상 보면은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논의가 많은데 현실적인 이유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쌈나서 주도권, 공산주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서 북한이 중간에 끼인 상태에서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주체사상을 해서 우리는 제3의 길을 간다. 우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 만든 사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도 모택동 중심으로 공산주의 시작.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닌이 이제 소련에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모택동이 그 다음 갔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60년대 이제 후르츠초프가 들어오고 그 중국은 모택동 때예요. 후르츠초프가 약간 이 스탈린 때 너무 이 폭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에 조금 변화를 줘요. 근데 모택동이 이 후르츠초프가 스탈린식 독재에서 조금 바뀌니까 야 니네들 말이야 수정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안 따르고 수정 공산주의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 변질됐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서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그 틈을 타고 중국하고 핑평 유교를 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키신저를 보내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이제 봉쇄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하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이 주체사상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나 사나 주체사상, 죽으나 사나 주체사상, 자력갱생 그러는데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상 누각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성이기 때문에 금방 이거 붕괴됩니다. 제가 1992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이제 소련 붕괴하자마자 모스크바에 가서 2년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제 직장생활도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70년 했으니까 굉장히 사상이 투철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충격이 좀 클 것이다. 웬걸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래 살았지만 그냥 선전선동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으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공산주의 하면서 이제 당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데 마음은 그냥 이런 썩을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때에 북한 국민들의 어떤 주체 사상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욕구를 지금은 잘 살라고 하는 욕구가 불타오르거든요. 김정은이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핵까지 포기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 주민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만족을 못 시키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아무리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도 속의 경익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강조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주체 사상은 금방 자기들이 바꿀 거라고 봐요. 주체 사상을 수정하는 거죠. 이제 말은 주체 사상인데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할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의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중국 사람